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최보윤입니다. 첫 번째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핵심은 그 결정 과정에 이재명 정권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입니다. 검찰 수사팀은 항소 필요성을 공식 보고했지만 마감 당일 밤 지휘부가 전화를 통해 제출을 중단시켰습니다. 문서도 결재도 없었고 총장 대행은 외압을 시사하는 말만 남긴 채 물러났습니다. 대들, 법무부, 검찰 모두 책임 있는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돌변은 외압 의혹을 더욱 짙게 만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집단 항명이라 규정하고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까지 총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정당입니다. 검사들을 겁먹은 개라 조롱하며 이재명 대통령 관련 대장동, 대북송금 사건의 조작기소 여부까지 함께 들여다보자고 했습니다. 법사위에서 신속한 국정조사를 요구한 것도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이 요구를 모두 수용하자 민주당은 돌연 태도를 바꾸어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국정조사가 시작되면 대장동 항소 포기를 누가 지시했는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 정권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천문학적 범죄 수익 환수 기회를 포기해 범죄자들을 재벌로 만들어주고 성남시 수뇌부 실체 규명까지 틀어막았다는 점에서 국민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항소 포기에 정권 차원의 압력이 있었다면 이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국가 사법 체계를 훼손한 국기문란입니다. 외압이 없었다면 가장 억울해야 할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거부하며 의혹만 키우고 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의혹은 국정조사로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국정조사를 피하는 자가 7,814억 원 국민재산 증발 사건의 범인이라는 사실을 민주당은 직시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다음 논평 이어가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한 지 58일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과정의 핵심은 이 조직을 만들기 위해 정권이 어떤 무리수를 감행했는가, 그리고 그 자리에 어떤 성향의 인물을 앉히려 하는가입니다. 민주당은 전 정부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탄핵을 시도하더니 정권을 잡은 뒤에는 이른바 이진숙 축출법으로 방통위를 폐지해 방미통위를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방미통위는 기능도, 조직도, 직원도 모두 그대로인데 유일하게 달라진 것은 이진숙 위원장만 자동 면직되도록 설계됐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법 시행 다음 날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전격 체포까지 이어졌습니다. 탄핵 시도부터 조직 폐지, 자동 면직, 체포까지 모든 과정이 이진숙 위원장 한 사람만을 겨냥한 표적 재고 시나리오였습니다. 그 빈자리에 지명된 김종철 교수는 방송통신행정 경험은 전무할 뿐 아니라 극단적 정파성을 여러 차례 드러낸 인물입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10월 유신과 같은 비상조치에 비유하며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위험한 시각을 보였고, 민주당 추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활동하며 민주당의 사법 검찰 구상에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최근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까지 요구하며 정치적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여기에 성남시장 시절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원장을 고소했을 때 직접 변호를 맡았던 민변 류신환 변호사까지 방미통위 위원으로 지명됐습니다. 대통령 개인 사건에 연루됐던 인사들로 대통령목 2석을 모두 채우는 것은 공영방송 독립성은 아예 안중에도 없고
정권의 정치, 법률적 방패막이를 우선 배치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박미통위는 YTN, KBS, MBC 방문진, EBS 이사 구성, 방송 제어가 재승인, 단통법 시행령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여론 생태계 전반을 좌우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구입니다. 이 자리가 정파적 인사들로 채워지는 순간 박미통위는 공정한 규제기관이 아니라 정권 홍보, 여론 통제, 이재명 방탄의 컨트롤 타워가 됩니다.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은 어떤 정권의 전리품도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에서 김종철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과 헌정질서 인식, 공영방송 독립성 훼손 가능성을 국민 앞에 명확히 드러내고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를 단호히 막아내겠습니다. 다음 논평 이어가겠습니다. 국정자원 화제 꼬리 자르기,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입니다. 국정자원 화제가 일어난 지 약 2달 만에 행안부 디지털정보실장과 국정자원장이 동시에 대기 발령되었습니다. 사고 직후가 아닌 2달 뒤에야 뒤늦게 이뤄진 조치는 여론의 관심이 분산된 시점에 최소한의 조치만 내놓고 국면을 전환하려는 책임 회피용 인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정책을 총괄하고 예산을 배정하며 관리 감독해야 할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정책 결정 라인은 문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화재 사고가 아니라 노후화된 시스템 관리의 부실, 미흡한 백업 및 이중화 체계, 컨트롤 타워의 부재가 겹쳐 발생한 명백한 인재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화재 직후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복구는 지연되는 등 총체적 무능을 드러냈습니다. 디지털 전환 정부를 내세워온 이재명 정부가 정작 핵심 인프라의 안전관리와 예산 투자는 방기해온 결과입니다. 국민 생활의 근간을 뒤흔들고 사회 전반에 막대한 혼란을 초래했음에도 정부가 내놓은 조치는 실무 책임자급 대기 발령뿐입니다. 사태의 원인이 된 노후 시스템, 비상 대응 매뉴얼 부재, 평소 안전관리 부실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성찰도 근본적 개혁안도 없습니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실을 재난 컨트롤 타워로 복원하고 책임지겠다. 예방 가능한 재난 사고가 부주의로 발생하면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예측 대비 가능했던 전상망 화재 사태가 명백한 인재였음에도 2달간 시간을 끈 뒤 실무진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대통령 스스로의 엄정 문책 기준을 무너뜨리는 행태입니다. 국가 전상망 전체가 사실상 중단된 초대형 사고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국민께 사과하고 최소한 행정안전부 장관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정자원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금일 논평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 백선희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정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조국 대표와 조국혁신당에 대한 정치 사찰 관련 기자회견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우리 당 의원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왕진 원내대표님, 신장식 수석 최고위원님, 정춘생 최고위원님, 이혜민 사무총장님, 강경숙 원내부대표님, 김선민 의원님,
김재원 의원님입니다. 네, 의원 시작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에 대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불법 사찰 증거가 공개됐습니다. 내란 특검에 따르면 박성재는 지난 10월 서초동에서 열린 조국혁신당의 윤석열 탄핵 선언 대회를 당시 이모 법무부 공공형사과장으로부터 집회 동향으로 4차례나 실시간으로 보고받았습니다. 법무부 공공형사과의 업무는 공공수사 사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사 대상도 아닌 정당의 합법적 집회 상황을 염탐하고 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은 법무부의 업무가 아닙니다. 당시 조국혁신당의 집회는 수사 대상도 아니었고 따라서 법무부의 소관 사무도 아니었습니다. 윤석열 탄핵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첫 번째 정당 집회였기 때문입니까? 박성재 법무부는 윤석열의 흥신소 노릇을 했습니다. 일선검사를 시켜 야당 대표의 동향을 감시했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불법 사찰의 목적, 사찰 내용, 관련자, 보고 경로 등 모든 증거들을 남김없이 밝혀내야 합니다. 윤석열은 검찰총장 시절 판사 사찰 문건을 만든 사람입니다. 명백한 불법 사찰임에도 검찰은 셀프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윤석열의 지독한 공작 본능이 이번에는 법무부 장관 박성재의 손을 빌렸을 뿐입니다. 수사권을 사유화하여 사법부를 겁박하던 그 못된 버릇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윤석열은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자행했던 조국 죽이기 공작의 망령을 다시 불러냈습니다. 당시 국정원은 조국 대표를 스토킹하듯 불법 사찰했고 대법원은 이를 명백한 국가폭력으로 판결했습니다. 이 끔찍한 역사를 교훈으로 삼기는커녕 윤석열은 오히려 더 노골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를 답습했습니다. 국정원에서 법무부로 간판만 바뀌었을 뿐 정적 제거를 위한 저들의 비열한 습성은 단 한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드러난 박성재식 불법 사찰의 목적은 명백합니다. 12.3 불법 계엄을 위한 사전 정찰이었습니다. 박성재가 조국 대표와 조국혁신당의 동향을 파악한 시점은 계엄 선포 불과 한 달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엄 당시 조국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과 함께 계엄군의 최우선 검거 대상이었습니다. 김용현이 계엄의 총칼을 준비할 때 박성재는 정치인 체포 준비라는 위법한 임무를 수행한 것입니다. 박성재는 내란 음모의 실무를 담당한 내란의 길잡이였습니다. 이 모든 헌정유린의 배후에는 윤석열과 함께 김건희가 있었습니다. 특검에 따르면 박성재와 윤석열, 김건희는 정치적 목적을 긴밀히 공유하는 공동체 관계였습니다. 박성재는 김건희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습니다. 또한 김건희로부터 김정숙 여사 수사는 왜 진척이 없느냐,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냐라는 노골적인 항의성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김건희가 법무부 장관에게 내 사건은 덮고 정적의 사건은 캐라 고 불법적인 수사 지휘를 내린 것입니다. 박성재는 휴대전화의 김건희를 김안방으로 저장하고 이 위헌적인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는 개인 집사 노릇을 자처한 것입니다. 김건희가 검찰권과 사법권을 자신의 사유물로 여긴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2022년 공개된 녹취록에서 그는 우리가 정권 잡으면 거기는 다 죽어. 가만히 있었으면 조국, 정경심도 구속 안 되고 넘어갈 수 있었다. 조용히만 좀 넘어가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내 말을 들으면 봐주고 대들면 감옥에 보내겠다는 그 오만 방자함이 결국 법무부 장관을 하수인처럼 부리며 야당 대표를 사찰하는 국정농단으로 현실화한 것입니다. 조국 혁신당은 법원과 특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법원은 박성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미 2차례나 기각했습니다. 새로운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는데 범죄자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박성재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이 불법 사찰과 사법농단 행위는 윤석열, 김건희, 박성재라는 정치적 공동체의 조직적 범죄 행위입니다. 특검은 박성재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십시오. 법무부를 김한방의 흥신소로 전락시킨 내란 길잡이를 또다시 거리에 활보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법원은 다툼 여지가 있다는 안일한 핑계 뒤에 숨지 마십시오. 내란의 길잡이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면 사법부 스스로가 헌법 수호 의지가 없음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특검 수사를 통해 확인된 것은 단순한 불법 사찰이 아닙니다. 윤석열, 김건희, 박성재 등으로 이뤄지는 내란 카르텔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유린했는지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아울러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촉구합니다. 지난해 10월 조국혁신당 집회는 합법적인 정당 활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이모 과장은 공공형사과의 소관 업무 범위를 벗어나 정당의 동향을 파악하는 월권을 저질렀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검사로 재직 중인 이모 과장의 직무를 즉각 정지하고 불법 사찰 행위에 대한 고강도 감찰을 실시하십시오. 조국혁신당은 권력의 안방에 숨어 민주주의를 농락했던 자들을 남김없이 역사의 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 2025년 11월 30일 조국혁신당 의원 일동.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문금주입니다. 11월 30일 언론 브리핑하겠습니다. 방미통일 정상화, 우리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김종철 연세대 교수에 대한 방미통일 위원장 지명을 두고 좌파 폴리페서로 언론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며 방미통일 정상화를 발목 잡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미통일 정상화가 두렵습니까? 그간 방통위를 장악해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파괴한 이는 다름 아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윤석열 정권의 방통위원장들입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재임 기간 스스로 보수 여전사로 나서며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켰으며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를 2인 체제 하에서 본인만의 독임제 기구처럼 운영하며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 역시 이 같은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판단했고 최근에는 YTN 사형화를 위한 방통위의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역시 같은 이유로 법원이 위법성을 인정해 취소시켰습니다. 윤석열 정권 기간 방통위는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 전 위원장을 거치며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김종철 교수 방미통일 위원장 지명은 윤석열 정부에서 망가져버린 방통위를 방미통일로 출범시켜 정상화시키고 우리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정당한 인사조치입니다. 김 후보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구위원, 언론법학회장 등 방송 언론 행정에 필요한 역량을 두루 갖춘 적임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설픈 흠집 내기로 방미통일 정상화를 발목 잡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철 방미통일위원장 후보자의 신속한 임명을 통해 방미통일 정상화, 우리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직 해병과 관련한 모든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윤석열 등 가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 수사 결과 윤석열이 대통령 인사권을 사용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켰고 그 과정에서 조태용, 박성재, 심우정 등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억울한 순직 해병의 사망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은폐를 덮기 위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사유화한 것입니다. 특검은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이 본인과 대통령실로 번질 것을 우려하여 수사 핵심 당사자인 이종섭을 외국 대사로 빼돌리는 방안을 집요하게 챙겼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이 이종섭을 해외로 빼돌리는 과정에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시원 전 공직기강 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등이 이종섭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출국 금지 해제 결정을 하는 등 각자의 지위에서 이종섭의 해외 도피를 도왔다고 특검의 수사 결과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검은 윤석열과 그 일당의 이러한 조직적 행위에 대해 범인 도피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순직 해병의 억울한 죽음 앞에서도 윤석열과 그 일당은 본인들의 살 길을 찾기 위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유화하여 범인을 해외로 빼돌린 겁니다. 순직 해병 사건의 진상 규명을 방해하기 위해 권한을 사유화한 윤석열과 그 일당을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순직 해병의 억울한 죽음과 관련한 모든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윤석열을 비롯한 가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허위 정보로 경제를 왜곡하고 국민을 속이는 정치 선동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토요일 대전에서 우리나라 환율이 곧 1,500원을 뚫을 기세이고 외환 보유액은 200억 달러에 불과하며 경유 가격 상승도 정부가 살포한 소비 쿠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완전히 사실과 다른 허위 발언입니다. 실제 2025년 10월 말 기준에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약 4,288억 달러였습니다. 또한 경유 가격은 국제 유가와 환율, 정유사 공급가 등 경제 구조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소비 쿠폰과 경제 가격 상승 사이에는 전혀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장 대표는 경제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조차 없이 무책임하게 국민을 현혹하고 경제 현실을 왜곡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6채 부동산과 소유 토지 인근의 예산 증액 의혹부터 철저히 밝히고 책임져야 합니다.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은 조건 없는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위원장 회의 운영 중단, 증인 참고인 합의 채택 등 3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정상적이고 공정한 요구라고 포장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건 없는 공정한 조사만이 국민의 신뢰를 지킬 수 있다고 판단하며 장 대표와 국민의힘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 선동임을 지적합니다. 장 대표의 발언과 행동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민생을 직접 위협하며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정치적 범죄 행위입니다. 민주당은 장 대표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더 이상 근거 없는 주장과 선동으로 국민을 속이고 경제를 흔든다면 정치적 책임뿐만 아니라 법적, 사회적 책임까지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쿠팡에서 온 문자죠? 이것만 온 겁니까? 이것까지 온 겁니까? 이것도 다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일요일에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충격적인 보도, 쿠팡 3,370만 건 정보 유출, 5개월간 몰랐다. 3,370만 건의 개인정보들이 유출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둬도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가장 큰 정보 유출 사건이 SK에 있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큰 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쿠팡 정보 유출 2차 가해 어찌할 겁니까? 피해 방지 대책 마련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쿠팡 3,370만 건 정보 유출됐는데 5개월 동안 몰랐답니다. 이게 그 큰 기업이 할 소리입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쿠팡의 가입자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쿠팡으로부터 물건을 배달받고 물건을 구입합니다. 물건을 구입할 때마다 개인정보를 넣고 개인정보,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라는 거죠? 쿠팡의 이번 사고는 국내 개인정보 유출 사례 가운데 최대 규모였던 과거 2,300만 SK텔레콤 사례보다 훨씬 더 큽니다. 최초 발표 당시에는 4,500여 건의 유출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장난합니까? 쿠팡? 나흘 만에 약 4천만 건대로 약 7,500만 배 많은 수준으로 재산정되었습니다. 피해 범위가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쿠팡이 올해 3분기 실적 발표에서 밝힌 활성 고객 수는 약 2,470만이었습니다. 그런데 3,400만 정도 된다면 모든 계정이 유출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고객 정보가 장기간 외부에 무단 노출되었지만 5개월이 지난 뒤에서야 대응했고 그 규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3,370만의 고객 개인정보,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주문 이력, 실생활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합니다. 저 집에는 우유가 배달되면 아기가 있다는 것이고 저 집에 아이들의 도시락 반찬 정도가 배달되면 학생이 있다는 것이고 저 집에 어른들을 위한 유동 음식이 배달된다면 저 집에는 어른들이 있을 것이고 저 집엔 계속 배달되는 걸 보면 여자 혼자 사는 집일 것이고 무서운 일 아닙니까? 이 모든 게 어디로 유출되었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이 유출 당시 해당 직원은 이미 퇴사한 상태로 사건 직후 한국을 떠나 중국에 체류 중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출 당시 해당 직원이 중국에 체류 중이라고 하는데 쿠팡은 이 사람을 못 잡는 겁니까? 경찰에 이야기해야만 잡는 겁니까? 쿠팡은 당장 이 사람을 잡아와야 하고 공범이 누구인지 어떻게 된 사정인지 다 알아야 하고 이 정보를 어디다 어떻게 팔아넘겼는지 알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꼭 경찰에 해야만 합니까? 경찰에 정부 당국에 당연히 신고하고 요청해야죠. 그렇지만 스스로 충분히 잡아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쿠팡은 왜 이러는 겁니까? 이 사안은 단순한 기업의 실수가 아닌 국민의 개인정보를 지키지 못한 안전 의무 위반에 온 국민을 사기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아주 엄청난 범죄이며 관리 감독해야 할 제도와 규제, 체계도 모두 다 무너뜨린 심각한 구멍이 난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정부는 즉각적인 사실관계 조사 및 원인 규명에 나서 주십시오. 이미 발표된 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이 진행 중인 만큼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유출 경위와 책임자를 충분히 확인하고 책임을 지우고 처벌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 만약 기업 측의 보안 관리 및 대비가 규정에 미흡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제재를 가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주문 내역을 보니 여자 혼자 사는 집이다. 어쩌란 말입니까? 이런 모든 게 유출되었을 경우에. 여기는 아기가 있으니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떤 피해가 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보이스피싱이 왔습니다. 아들이 학생이었습니다. 학생을 잡고 있다며 당장 돈을 가지고 오라고 보이스피싱 저 너머 전화로 아들 아이의 울음소리와 살려달라는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것은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돈을 갖고 가고 있는 와중에 아이가 학교에 있다는 게 확인되었죠. 그러나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으로 돈이 털리고 목숨을 잃어가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보와 그 사람의 개인 내역, 가족 내역 등등이 다 털렸는데, 이런데 이 쿠팡 관계자들 그대로 보고 있을 겁니까? 정부 당국은? 셋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를 더욱더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개인정보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삶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안전 그 자체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근본부터 바로잡히길 진심으로 기대하며 쿠팡에게 요구합니다. 쿠팡은 뭘 숨기고 있었던 겁니까? 대한민국 정부 당국이 확실하게 수사해 주십시오. 무엇을 숨기고 있었고 얼마나 노출된 겁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있었다면 이런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게 시스템으로 보안벽을 튼튼히 해두었어야 하며, 그리고 사람이 유출했다면 그 사람도 여러 단계로 여러 망을 쳐놔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지금 나온 것으로는 중국으로 도피했다고 하는 그 개인의 누구의 작업이었다면 도대체 쿠팡은 무슨 상태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고객님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일부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과 문자만 돌리면 되는 겁니까? 개인정보 받으셨죠? 이거 노출되었다고 받으셨죠? 우리 보좌진들도 다 받았다고 합니다. 저희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결제정보, 비밀정보, 비밀번호 무슨 소리라는 겁니까? 이런 것이 안 털렸다고 어떻게 장담을 하며, 이것이 안 털렸다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정보가 털렸습니다. 여기에 쿠팡 국민께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표가 나와서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대표자들 다 나와서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직을 걸고 여기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빨리 가서 수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습 안 하고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강력하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추궁하고자 합니다. 쿠팡 관련한 문제 제기를 법사위원으로, 그리고 쿠팡을 사용해왔던 사람들로서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많은 분들이 그 문자를 받은 쿠팡 고객들입니다. 문제를 지적합니다.
오늘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바로 들어주세요. 그거 다 들고 있지 마시고 하나만 똑바로 들어주세요. 네. 딱 위를 잡고 들어주세요. 네. 12월 3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입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엔 비상계엄이 몇 번 있었을까요? 역사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통계를 내긴 하지만 비상계엄은 19번 있었습니다. 비상계엄 영화가 개봉됩니다. 12월 3일입니다. 비상계엄 영화가 개봉됩니다. 저희 지역은 상봉 CGV를 예약했습니다. 한관을 통째로 빌려 마을 주민들과 함께 상봉 CGV를 예약했고 통째로 빌려 영화 비상계엄을 볼 예정입니다. 이 영화 비상계엄이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비상계엄이 그동안 19번이었군요. 60사건의 비상계엄이 있었습니다. 제주 4.3의 비상계엄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비상계엄은 최초 1948년 10월 25일 여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948년 11월 17일 제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비상계엄 여순에서는 10,000명가량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 사살당했습니다. 제주에서는 10,000명에서 30,000명까지 사살당했습니다. 제주에서는 한 집에서 제사를 지내면 옆집들도 전부 다 같이 제사를 지낸다는 겁니다. 그때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도 30,000명, 10,000명씩 사살되었습니다. 제가 제주 4.3과 여순 특별법을 행안위원장 때 통과시켰습니다. 제때 이 역사적인 과오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비상계엄이 40여 년이 또 지나서 1980년에 또 비상계엄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또 40여 년이 지나서 12월 3일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있었습니다. 이 비상계엄이 있는데 비상계엄을 일으킨 자들은 국민 앞에 사죄하지 않습니다. 윤석열은 국민 앞에 사죄하지 않습니다.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도 사죄하지 않습니다. 한덕수도 모두 다 지금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에 대해서 철저한 처벌만이 이후 비상계엄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윤석열은 내란 수괴입니다. 내란 수괴는 최고 사형이고 최적 무기징역입니다. 사형에서 무기징역 최고형이 주어져야만 합니다. 한덕수 특검이 15년 구형했습니다. 참으로 아쉽고 실망스럽습니다. 어떻게 내란 수괴 부두목 한덕수가 15년 구형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저희는 촉구합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최고형을 촉구하고 그리고 한덕수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최고형을 선고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비상계엄은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은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 정보사 등 1,600여 명의 무장병력이 국회와 성관이 주요 기관에 출동했습니다. 계엄사령부 지휘체계 구성을 위해 계룡대에서 서울행 버스를 타고 이동했던 육군본부 간부들까지 포함한다면 계엄에 직간적으로 총동원된 군인 수는 수천 명에 달할 것입니다. 명백한 내란 행위,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할 내란의 밤을 겪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지킨 것은 군도 그리고 권력도 아닌 시민이었습니다. 시민들이 서강대교를 달려와 주었고 국회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국회로 달려와 주었고 군의 총구를 맞고 경찰을 이겨내며 국회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비상계엄을 해제시킬 수 있었습니다. 내란 청산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우리 대한민국 국회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탄핵, 체포, 기소, 파면 그리고 대선으로 이어지는
이 지난한 싸움을 해오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7일 직위원은 사상 초유의 구속기간 개선법을 적용해 윤석열을 구속 취소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당장 요구합니다. 법원은 직위원 재판부를 교체하십시오. 법원은 윤석열 사건을 직위원 재판부에 배당하거나 랜덤으로 돌리지 않고 내리꽂았습니다. 이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직위원에게 윤석열 사건을 내리꽂았습니다. 당장 직위원 재판부를 교체할 것을 촉구합니다. 윤석열 내란 수괴에는 가장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합니다. 내란 수괴, 사형, 그리고 무기징역, 가장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합니다. 한덕수는 15년 특검이 구형했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한덕수는 내란 부두목이었습니다. 그 내란 부두목이 3일 대선에 나오겠다고 국민의힘과 짜고 대법원과 짜고 이재명을 파기환송해 유죄로 만들어 이재명을 대선 후보에서 날려버리려고 대법원과 한덕수가 짰습니다. 한덕수는 그걸 짜고 대선 후보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대선 후보를 만들려고 국민의힘이 한덕수와 또 짜고 김문수를 제거하고 한덕수를 옹립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덕수는 내란에 지난하게 개입해 왔습니다. 내란 부두목,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아니 내란의 실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상계엄을 합법화한다며 국무위원들을 불러 모은 한덕수, 그리고 이재명 파기환송시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날려버리려고 했던 대법원, 그 기회를 틈타 대선 후보가 되고자 했던 한덕수, 대법원과 한덕수와 국민의힘의 공범관계를 국민께 낱낱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 기자회견을 마치며 오늘 하나 확인된 게 있습니다. 오세훈입니다. 오세훈은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핸드폰으로 6건 받았습니다. 더 받았을 텐데요, 핸드폰에 나온 게 6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은 카톡을 잘 안 봐서 못 봤다는 식으로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이보세요, 오세훈, 비겁하지 않습니까? 정말 비겁합니다. 오세훈은 김한정에게 여론조사비 대납을 요구했고 김한정이 오세훈의 여론조사비를 대납했습니다. 그런데 김한정은 자기가 보려고 그 여론조사 비용을 냈다고 합니다. 어제 명태균 씨가 주진우 라이브에 나와서 이야기한 바에 의하면 그 김한정은 이 여론조사를 받아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돈도 내고 여론조사를 지켰다면 왜 여론조사를 안 받아보고 그 여론조사는 강철원 부시장과 오세훈이 받아봤다는 겁니다. 강철원의 핸드폰에는 이 여론조사가 15건 들어있다고 하니 국민 여러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립니다. 오리발 오세훈 강력히 경고합니다. 비겁한 오세훈 강력히 경고합니다. 위험한 오세훈 강력히 경고합니다. 그리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오세훈 강력히 경고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경태 의원입니다. 추행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데이트 폭력 사건입니다. 남친이란 자의 폭언과 폭력에 동석자 모두 피해자이자 일부 왜곡 보도로 사안이 변질됐습니다. 무고와 데이트 폭력은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또한 자신의 범죄를 감추거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증거를 인멸하고
공작하는 것은 치졸한 범죄입니다. 이에 진실을 밝히고 강력하게 대응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일 저는 지인의 초대로 뒤늦게 동석했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개방된 족발집이었고 다른 의원실 소속 보좌진으로 여자 4, 남자 2, 총 5명이었습니다. 당시 자리는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고 다소 저에게도 불편한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한 남성이 나타나 큰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이후 누군가 남성의 폭력 행위를 막기 위해 경찰에 신고까지 하였고 경찰과 고소인의 여동생까지 와서야 상황이 정리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성 동석자가 촬영한 영상을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 또 그 당시 경찰 출동이 추행이었다면 저는 이미 무조건 조사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다음날 당시 동석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았고 동석자 중 A씨는 어제 너무 즐거웠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고소인 남자친구분이 오셔서 소리 지르고 그러셨다라며 불미스러운 일이 고소인의 남자친구인 국민의힘 소속 동대문구청장 보좌 직원으로 인한 일임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또 B씨도 같이 자리해 주셔서 감사했고 덕분에 더 즐거웠다. 다음에 또 보자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위의 카톡 내용만 보더라도 당시 주변인들이 만류했다는 고소인의 주장은 전혀 다른 내용으로 사실이 아님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그 다음날 남자친구의 감금, 폭행 때문에 출근도 못했고 동료들은 고소인을 데이트 폭력 피해자로 걱정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데이트 폭력에 대해 신고는 할 건지, 진단서는 떼었는지, 집은 안전한지 등 취재에 걱정을 해주고 고소인도 일단 신고하겠다고까지 답변했다고 합니다. 이 정황들은 모두 추행과는 관계가 없으며 당시 실제 발생한 사건은 폭행, 도찰, 데이트 폭력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후 남친의 제보로 TV조선의 취재가 시작되었고 오히려 고소인은 기자에게 몰래 찍힌 영상이다. 영상이 공개되면 고소하겠다라며 피해가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는 고소장의 추행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그 이후 남자친구는 여성 비서관들에게까지 전화하며 위협을 가했다고 들었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의 본질은 고소인 남자친구의 데이트 폭력이자 동석한 여성 비서관에 대한 폭언과 위협, 몰래 촬영한 불법 영상입니다. 남자친구는 영상 촬영이 장난이었다고 했지만 누구의 동의도 없이 촬영된 그날의 영상도 데이트 폭력의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무고 및 추가 영상이 있는지에 대하여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 날에도 폭언 폭력으로 인한 무단 결근이 있었고 보좌진과의 대화에서도 남자친구의 데이트 폭력에 대한 걱정이 전부였고 심지어 정신적 치료까지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무려 1년이 넘은 지금 고소장이 제출되었고 그 의도와 동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그 의도와 동기를 밝히겠습니다. 또한 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데이트 폭력을 행사한 고소인의 남자친구인 국민의힘 소속 동대문구청장 보좌직원을 고소 및 고발합니다. 동대문구청장은 지금이라도 제 식구 감싸기를 멈추고 해당 직원의 폭행, 불법 촬영, 데이트 폭력 등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서 조사하고 감찰하십시오. 무분별한 보도로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한 TV조선에 대해서도 엄중히 제소합니다. 동일한 영상을 2차례 보도하면서 첫 보도에는 고소인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는 장면을 모자이크로 숨겼고 다시 보도하면서 제 팔이 마치 고소인 쪽을 향한 것처럼 확대 왜곡했습니다. 두 영상은 동일한 영상이며 추행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확연히 드러난 것은 고소인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또 동일한 영상에 음성을 추가해 제대로 들리지도 않고 동작에도 맞지 않으며 고소인의 음성인지조차 확인되지 않은 소리를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아니 왜 거기에 라고 단정하고 자막 처리했습니다.
이쯤 되면 이건 보도가 아니라 연출입니다. 영상 판독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최초 진술을 들은 TV조선 황모 기자도 증인 요구하겠습니다. 기자로서 양심이 있다면 당시 고소인과의 통화 녹취를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또 취재 중 데이트 폭력을 충분히 인지했을 텐데 데스크에 보고는 했는지, 어떤 경로로 묵살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저로 인해 정신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도한 동아일보에 대해 언중에 제소합니다. 해당 치료가 남친의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것이었는지 진료 기록과 내용부터 경찰 출동 일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인의 허위 주장을 무분별하게 보도하거나 근거 없이 기자의 뇌피셜, 상상으로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 언중이 제소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소인의 입장에서만 보도하신 만큼 추행은 일절 없었고 데이트 폭력만 가득했던 대화를 지금까지 보도한 만큼 꼭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인생과 삶과 명예를 무너뜨리는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미 증거는 충분합니다. 저는 무고, 폭행, 데이트 폭력, 불법 촬영 등 모든 불법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고 진실이 규명되도록 무관용의 원칙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진보당 대변인 홍성규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국민의힘 당원당규에 장동혁 모독죄가 신설되었습니까?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에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다시 착수하면서 내놓은 사유에 장동혁 모독죄가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그 장동혁 대표는 지금 12.3 내란 1주년을 앞두고 전국을 돌며 노골적인 제2내란 선동에 여념이 없습니다. 저들의 내란몰이는 이제 끝이 날 것이고 우리가 반격을 시작할 때 정권을 탈환하기 위한 우리의 혁명을 이곳에서 오늘 다시, 바로 어제 국민의힘 경남도당 한마음 체육대회에서 버젓이 내뱉은 말들입니다. 지금 찍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12월 3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석고대죄 반성과 사죄도 부족할 판에 이것이 제2내란 선동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내란본당 국민의힘이 없어져야 비로소 12월 3일은 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바로 갈게요. 두 번째입니다. 약 4,500명 정도라던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무려 3,370만 개 계정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쿠팡이 시인한 노출 정보만도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 배송지 전화번호, 주문 정보 등을 모두 망라합니다. 5,200만 대한민국 국민 규모에 비춰보면 사실상 모든 국민 정보가 유출된 셈입니다. 해외 서버를 통한 비인가 조회로 개인정보 접근이 추정된다고 하는데 그 어느 곳보다 내밀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쿠팡의 실태가 그토록 허술했다는 것입니까? 게다가 쿠팡은 그간 과로사 대처에 있어서도 자신들에만 유리한 선택적 정보만 흘리면서 책임 회피에 급급했던 바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추정된 3,370만 명이 전부인지 정말로 결제 정보에 대한 접근은 없는 것인지도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피해 실태에 대한 투명한 공개, 이용자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부터가 시급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그 자체 촬영이라 안 찍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네. 고맙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박수영 의원입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조세소위위원회에서 2주 반에 걸쳐서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활발하게 논의를 전개한 결과 대다수의 안건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올해 상정된 검토된 법안은 무려 536개의 법안이 발의되어서 위원님들과 함께 심층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중 대부분의 새 법안에 대해서는 양당과 정부 간에 합의를 이루어서 오늘 전체위원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세목에 관해서는 양당과 정부 간에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법인세법 그리고 교육세법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세율 인상에 대해서 저희 당은 초지일간 반대를 해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세금 독재로 민생 경제가 파탄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법인세 전 구간 인상안은 폐업 조장법입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불경기와 관세 여파 그리고 좌파 정부의 묻지마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하루하루 폐업 위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미 대출 연체율과 파산 신청도 치솟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만이라도 세금을 깎아주지는 못할 망정 올리지는 말자는 협상을 제시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절박한 현실을 고려하자고 호소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거부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 작지만 소중한 일터를 지키는 노동자들의 생계를 걷어찬 것입니다. 또 법인세 인상안은 대기업 질식법입니다. 정부 여당은 한미 관세 협상이 어려울 때에는 대기업에게 도와달라고 사정하더니 이제 와서는 세금 인상으로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악수청하고 왼손으로 뒤통수 치는 격입니다. 불법 파업 조장법, 중대재해처벌법, 더 센 상법에 법인세 인상이 더해진다면 대기업의 국내 투자와 고용 감축, 하청업체와 직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최고법인세율을 올렸지만은 오히려 세수는 17조 원 가까이 줄었고 기업들은 국내 설비 투자 대신 해외 직접 투자를 늘렸지만은 정부 여당은 이를 애써 못 본 척하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와 투자를 늘리고 세수를 확보하려는 전 세계 선진국들의 법인세 인하 경쟁도 남의 나라 얘기로 치부합니다. 한마디로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는 법인세 인상은 국가 경쟁력 역주행법에 불과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금융보험업계가 부담하는 교육세를 2배 올리는 법안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묻지마 세금 인상은 금융보험업 전반을 위축시키고 금융업의 경쟁력 약화와 대한민국 성장의 둔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세금이 2배 오르면 실질적인 보험료 인상 등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교육세 2배 인상 기간도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해보자는 마지막 절충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마저도 묵살했습니다. 은행과 보험사 등의 팔목을 비틀어서 현금 살포 포퓰리즘 정책으로 구멍이 난 국가재정을 메꾸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묵묵히 대출을 갖고 살아온 성실한 국민을 무시하고 금융계를 불신하는 왜곡된 인식을 수차례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금융보험업계의 세금을 2배 교육세 인상안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반자본시장적 갈라치기 법안에 불과합니다. 기재위 조세 소위에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난 3주간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법안을 심의하는 강행군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작년에 2배 가까운 역대 최대의 개수인 536개 안건을 심의하는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민주주의와 합의 정신을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합니다. 국민 고혈을 짜내기 위한 막무가내식 법인세 인상과 교육세 인상안을 철회하십시오. 소중한 국민 세금은 이재명 정부의 재정 중독 치료제가 아닙니다. 국민과 기업, 야당의 호소를 무시한 일방적인 세금 폭주는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을 피폐하게 만들 뿐입니다. 세수 확보는 가렴주구가 아닌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이 되살아날 때 이루어집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을 쥐어짜고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을 무너뜨리는 이재명 정부의 혈세 착취와 세금 독재를 반드시 막아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30일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일동 감사합니다.